삼성전자라는 주식, 이 현재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리는 장이냐, 평평한 장이냐, 오르는 장이냐에 따라 주식 투자 스타일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데 종목이 같이 활성화됐었어요. 뭔가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을 좀 비교해 보면 요즘에 이제 GPU냐, 뭐 에이직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 논란들이 계속 되고, 아니 논란은 아니죠. 이제 에이직 반도체가 이제 계속 성장하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브로드컴이랑 엔비디아를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선투자 후수익.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에서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거든요. 네, 선투자 후수익. 네, 선투자 구간에서 제일 먼저 이제 기본 모델을 학습해야 되는 상황에서 GPU 외국가 제일 셌었죠. 그리고 각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의 최적화된 그리고 효율화된 그 자신의 수익화에 또 유리한 그런 또 데이터 센터 구축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에이직이라는 시장이 형성이 됐죠. 예. 그리고 그게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요, 당연히 이 GPU 시장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맞겠죠. 네. 예. 여전히 그런 위치에서 엔비디아는 계속 달려갈 겁니다. 그 생각보다 또 추론에 대한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주식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이 관점에서. 왜냐? 엔비디아는 실적의 증가율이 둔화될 수는 있죠. 예, 어마무시한 성장을 봤고요. 이 역사적으로 이런 큰 폭의 빠른 성장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기업에서도.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걸 고민하는 구간으로 갔으면 실적의 성장률 둔화, 이거는 그런 거죠. 이제 작년 대비 올해에 각 이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증가율이 더 커질 거냐? 작년 대비 네, 올해. 작년 대비 올해.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또 증설을 하고 캐펙스를 상향하지만 작년의 증가율보다 올해 증가율이 더 높을 수 있나? 작년에 거의 막 50%씩 막 그랬잖아요. 어마무시했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 주가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멀티플 확장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고민을 하는 거죠. 실적 증가에 의한 주가 상승은 정말 편한데 예, 멀티플 확장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기업만으로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는 조금 시장은 고민을 하는 시기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젠슨왕도 이렇게 앞으로 CES에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여기서 이제 한계가 좀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비전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반면에 브로드컴은 훨씬 더 작은 실적을 갖고 있지만 네. 이제부터 실적의 기울기가 더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 곱하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확장시키기에 투자자들은 조금 편해 보일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의 주가의 흐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연초에 회복하는 구간에서도 그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엔비디아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네. 저는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주식으로서 놓고 보면 매력 없는 구간으로, 매력이 없다기보다 매력이 적어지는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시장의 투자자들의 많은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반면 저는 이 엔비디아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주식은 하드웨어 주식으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옛날에 이제 테슬라 느낌이랑 좀 나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뭔가 플랫폼 기업,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되고 싶어 하는. 근데 왜냐면 그게 가능했던 이유도 돈을 엄청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을 쓸 때가 필요한 맞아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틀었다는 건 저는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가장 유사한 기업으로 전에 찾을 수 있는 건 얼마 전에 봤던 애플이죠. 네. 스마트폰에서 엄청난 이익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갤럭시 S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다가 그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완전히 꺾여버렸죠. 근데 비슷한 타이밍에 애플이 뭐 스마트폰에서 성장을 물량으로 했나?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왜 그랬냐? 서비스 매출에 한 플랫폼화, 앱스토어 등등이 있었던 거죠. 즉 하드웨어 주식으로 봤으면 애플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간을 딛고 결국엔 애플은 플랫폼 업체로서의 위상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엄청난 주가 랠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 거기서 어마무시한 또 이익의 이후에 향후되는 또 아시는 주주환원 어마무시했죠. 네. 엔비디아도 당연히 개발 계속 해야 되겠지만 애플도 그런 입장이었을 거잖아요. 계속 개발해야 되지만 결국 주주환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마무시한 그 현금. 네. 엔비디아도 그런 과정을 결국 간다고 생각하면 이 주식을 하드웨어 주식으로 보면서 지금 꺾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그런 고민들은
오히려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뭐 매력이 조금 과거보다 떨어진 건 맞지만 이 주식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이 회사가 어느 순간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이직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 에이직 반도체가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 이런 게. 뭐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냥 말씀드린 또 최저가 효율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뭐 어렵게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쉽게 네. 설명하면 다 동일하게 각 빅테크 기업들이 똑같이 엔비디아 GPU를 사서 이제 수익화를 위한 과정으로 가면 각 비즈니스 모델은 다르겠지만 네. 예, 모델을 통한 또 수익화 구간에서 뭐 알고리즘의 초기 구간에서의 뭐 엄청난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뭐 차별화가 또 어렵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또 자신의 또 플랫폼 업체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다 다르잖아요. 메타가 수익화하고자 하는 방향,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걸 조금씩 자기의 최적화된 칩을 만들겠다라는 또 의지로 해석하는 게 저는 제일 좀 쉬운 표현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일단 시장에서 지금 뭐 고민하고 있는 향후의 그 성장성은요. 아마 템 기준으로 한 27년, 28년 정도의 한 2대1 정도? GPU 대 에이직에 대한 2대1 정도의 시장의 어떤 좀 형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에 딥시크 이슈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뭐 알고리즘 단위나 수익화에서 나타나게 될 경우 조금 더 에이직의 성장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이직 때 지금은 GPU 비중이 훨씬 더 많은 훨씬 거죠. 더, 네. 근데 2대1까지 압도적이죠. 늘어난다는 거는 확실히 에이직 쪽에서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의 주가가 탄력은 더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엔비디아도 장기적으로는 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 하기 전에 오픈 AI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타게이트 얘기도 해주셨는데 샘 알트만이 좀 공격에 처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당장 공격받는 게 이제, 딥시크는 공짜로 풀었는데 너는 왜, 오픈 AI인데 오픈이 아니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발표한 다음날 일론 머스크도 저기 사기꾼한테 속지 마세요, 형.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구도를 좀 어떻게 보는 게 필요할까요? 저도 이것도 이제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확장해서 생각해보면요. 네네네. 이번에 이제 AI에 대한 수익화에서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얘기가 에이전틱 AI, AI 에이전트, AI 비서. 이게 아마 올해 내년에 화두일 겁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보면서 이제 피지컬 AI, 피지컬. 자율주행 로봇.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이겠죠. 그쵸. 네, 그런 과정에서 수익화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요. 결국 수익화에서는 B2B 쪽으로 소프트웨어로 갈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인 실체가 필요하다라는 걸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젠슨하이 키노트에서 맞아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들한테 흡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B2B 이상으로 B2C에서 소비자 흡수가 되면서 나오는 기하급수적인 맞아요. 수요의 폭증 구간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각 빅테크 업체들의 포지션을 보면요. 수익화에 대한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영역을 플랫폼과 피지컬 이 두 가지 영역, 물리적 실체로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업체는 한 업체밖에 안 보이지 않나요? 테슬라? 그렇죠. 예. 테슬라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거 테슬라는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천재인 거죠. 거기서 예. 그냥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네. 결국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1년, 2년, 근데 지나보면 저도 항상 놀랐는데, 1년, 2년 뒤를 바라보면, 왜 이러나? 옵티머스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저 장난하나? 저 네, 뭐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5년, 1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나? 이거 진짜 우리 지구인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래에서 온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네. 막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우스갯소리 저희 친한 에너지끼리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도 사실 아까 말한 하드웨어 주식으로 보면 막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그쵸, 와 있지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큰 그림에 대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영역의 확장. 그래서 이 엔비디아도 달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빠르게 돈 벌고 많은 돈을 번 업체가 다음 스텝을 이렇게 빨리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예, 이것도 정말 큰 우리한테 놀라움을 준 거죠. 근데 전통적인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가 출발할 때 결국 얘네들이 다 먹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의 성장은 사실 조금
뭔가 우리한테 속도 측면에서 조금 그쵸.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네. 즉 수익화 측면에서 이들은 뭔가 피지컬의 영역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영역 그쵸. 또는 수익화를 향한 각 세그멘트별, 각 시장별 접점. 디바이스.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수익화를 위해선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이번에 샘 올트만이 방한하면서 나온 이야기들 로봇, 카카오 협력 이게 다 이런 모양을 찾아가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수익화를 위한 과정을 빨리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샘 올트만도 오픈AI도 또는 뭐 다른 업체들도 다 이쪽 과정을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 여기서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실은 피지컬로 와야 된다. 오긴 와야 된다. 근데 이제 미국의 밸류체인으로 보면, 그러니까 공급망으로 보면 그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없을 텐데 그러면은 손 내밀 수 있는 데가 뭐 중국하고 할 거 아니면 우리나라랑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와 뭐 현대차의 협력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맞습니다. 오픈 AI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든 뭘 하든 해가지고 과거의 스마트폰처럼 뭔가의 디바이스를 그 아이디어가 있어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잘 만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너무 비관적이진 않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최근에 연말연초에 제일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디레이팅을 봤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네. 역사적으로 가지 않았던 주가를 봤어요. 디레이팅이었어요. PBR 측면에서. 이거는 기존의 3차 산업혁명에서 있었던 삼성전자의 위상이 AI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내려왔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달리 표현하면 이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빅테크 기업들은 너무나도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어놨고 우리가 따라가기엔 조금 늦은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수익화에 대한 모델은 적어진 상태에서 PQC 모델은 조금 약화되고 네. 이제 구독 경제로 찾아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그런 포지셔닝이 글로벌리 좀 걱정스러운 모습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반영했던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그런 게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 수익화에 대한 모습까지도 같이 고민했었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각 플랫폼 기업들이 피지컬의 영역이 없고 그리고 자신들의 수익화에 대한 명쾌한 대답들을 아직 내려놓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한테 필요한 건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입자면 그들한테 엄청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걸 우리가 단기적으로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따라가려면 말이 안 되는 이건 투자 비용이 그쵸. 생길 테니 그러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은 파트너십일 것 같다. 빨리 파트너십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지금은 뭐 현대차나 카카오나 등등에 대한 이 협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파트너십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공개된 건 없지만 그쵸. 그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말씀하신 엔비디아와 현대차의 협력 그리고 오픈AI와 카카오의 협력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회사 삼성전자. 그쵸. 그러니까 오늘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수익화, 구글에 대한 알파벳에 대한 수익화 모델에 대한 질문이 실제로 있었고요. 네. 거기서 삼성전자라는 표현을 써줬습니다. 삼성전자, 잼미나이를 통해 삼성전자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던 거에 상당히 저는 의미를 갖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삼성전자의 세트가 잘 팔리는 걸로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잼미나와의 협력을 통해서 구글과 어떤 구독 경제 과정에서 좀 서로의 어떤 데이터 등의 쉐어링. 삼성전자도 뭔가를 줘야 되긴 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이익의 쉐어를 좀 구조적으로 따올 수 있는지 여부가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애들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뭔가 제조의 능력이라는 것을 별거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소프트웨어를 하는 게 훨씬 더 스케일업을 하고 막 이렇게 더 좋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에는 완벽한 밸류체인으로 해서 제조 공정이 완벽하게 지금 갖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배짱을 튕겨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협력을 할 때 뭐 빅테크가 와서 하더라도 뭐 쫄지 말고 너 우리 말고 있냐? 라고 해보면 없어요, 그들도. 근데 안 오면 또 안 되잖아요. AI로 수익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구글에서조차도, 아니, 그 삼성전자 핸드폰 없으면 어디다가 탑재할 건데, AI 그 뇌 가지고 어디다가 해서 할 때 아무 쓸모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좀 잘 부각시키는 게 너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러니까 AI로 보면 미국이 이제 높은 진점을 갖고 이제 수익화에 대한 모델을 갖고 가고 있고요. 네. 중국이 따라가고 있고 중국이 또 제조 영역을 엄청나게 높인 상태에서 맞아요. 로봇과 최근 자율주행 이 피지컬에 대한 부분들을 최근에 엄청난 속도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약해 보이는 거죠. 약해 보이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선택, 빠른 결정을 통해서 그들도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찾아온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래도 여기서 빠른 결정을 통해 파트너십을 좋은 방법으로 중장기의 시각을 가진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하면 말씀하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히려 나타날 수도 있다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보면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작년 2분기까지 주식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았나 기억을 하시면요. 완전히 그냥 AI에 소외된 주식이었습니다. 맞아요. 시가총액 3위까지 빠졌죠. 맞아요. 엔비디아한테 1위를 주고 정말 굴욕적인 상황까지 갔지만 다시 시가총액을 1위를 탈환하는 과정에서의 현상은 저는 가장 압축적으로 하나 표현한다면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뭘 보여줬냐? 사실 아직도 그렇게 하나도 안 크진 보여줬어요, 아직.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버전을 우리가 이제 곧 볼 거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때 제일 중요한 또 하나 이 과정에서의 해석은 오픈 AI와 애플과의 협력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오픈 AI는 왜 애플을 협력했을까? 오픈 AI가 또 수익화에 대한 과정에서 자신은 피지컬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애플의 피지컬을 선택했고 윈윈 구조로 가는 모습을 빠르게 추진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때 구글은 잼미나이는 애플 인텔리전스 출발했잖아요. 그쵸. 뭐 거기에서의 속도의 문제로 우리가 고민할 뿐이지. 근데 구글이 올해 아무것도 안 한다? 잼미나이에 대한 AI 에이전트에 대한 모습을 아무것도 안 보여준다? 사실 이것도 사실 저는 맞아요. 넌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때 이들도 피지컬 형태를 찾아야 된다면 이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안드로이드 폰 진영에서 갖고 있는 시장은 양분돼서 삼성전자와 중국일 텐데 결국 삼성전자와 협력이 구글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어떤 이 좋은 말씀은 좋은 협상력 포지션에 대한 협상력 측면에서 아주 좋은 포지션이죠. 포지션에 대한 기회를 좀 잘 활용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구군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좀 이제 장기적인 이슈였다면 단기적으로 보면 뭐 한 2, 3개월 정도의 텀으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엔비디아 뭐 HBM 뭐 얘기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그게 사실인지 여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젠순항이 좀 속상하다. 그러니까 약간 마치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식한테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너 머리 좋고 옛날에 잘했는데 왜 이렇게 좀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랬는데 결국은 못 해가지고 뭐 시험 떨어지고 막 이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냥 뭐 이 HBM 이슈만 생각을 해보면요. 네. 일단 아직 삼성전자의 고민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올해에 대한 메인스트림 물량은 블랙웰에 대한 제품 배정은 이미 끝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추가적인 라인업이 엔비디아한테 공개된다면 작년에 뭐 H20에서 중국하고 들어갔듯이 삼성전자가 여기서 또 블랙웰에서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떤 새로운 재평가를 해야 되냐? 아니면 위상이 다시 삼성전자가 내려갔다 올라갔냐라는 평가를 하기보다는 작년 정도의 위상이 좀 유지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HBM4로 가면 이 스택 수가 적증 단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동일한 하이트에서 동일한 높이에서 HBM을 구축해야 되는 과정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의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게 언제 될지에 대한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때 16단까지 기존 머프 방식, MR 머프 방식으로 개발을 이미 완료한 SK 하이닉스가 내년까지도 메인스트림 제품에 좀 더 많이 채용이 될 가능성.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거로 생각하는 게 좀 객관적인 평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말씀드린 에이직에도 HBM이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GPU보다는 HBM의 수요가 용량이 적겠지만 에이직은 엄청난 어떤 주가 측면에서는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객이 다양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을 왜 우리는 여전히 스페셜티가 아닌 커머더티로 취급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주가를 빼버렸을까라고 생각하면요. 아하. 여전히 고객은 스페셜티는 다분 소량 생산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요구한 게 계속 스페셜티니까 삼성전자가 못 들어가고 있는 게 실제로고요. 실제인데 커머더티는 그럼에도 아닌 불구하고 거죠. 엔비디아가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상당히 많은 물량을 그래서 이제 70% 8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이걸 소품종 대량 생산의 어떤 시장의 성격으로 여전히 구분하는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에이직으로 넘어가면 정말 다양한 고객들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다른 어떤 스펙에 대한 요구를 각각 다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HBM에 대한 스펙도 다르게 설정하면서 장기 공급 계획을 따로 이제 물량에 대해서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올해부터 일어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캐파 할당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이 에이직 쪽에 요구되는 HBM의 스펙은 엔비디아보다는 낮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어떻게 분배가 될 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올해 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계속 여기서 기회를 찾아간다면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하이닉스가 여기서도 뺏어간다면 그러면 하이닉스의 리레이팅 논리에서 좀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다양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것도 바쁜데 브로드컴 잠깐 저기 뒤에 가서 줄 서 이런 느낌이니까 가격을 계속 높게 받을 수 있고 그 커머더티라는 그런 서름을 진짜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진짜로 벗어날 수 있는 파운드리의 시장의 성격을 우리가 대입시켜 버리는 거죠. TSMC 같은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사실상 성격을 그냥 대입시켜 버리는 거죠. 파운드리라고 봐도 되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에이직 반도체로 넘어가고 할수록 이게 그냥 더 이상 커머더티가 아니고 기성품이 아니고 맞춤 옷이라니까요. 이 고객을 위한.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적자가 나면서 그걸 왜 만들어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커머더티면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제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사이클이 진폭이 컸던 거고요. 비용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존 메모리 반도체는 내가 비용을 감당할 테니까 가격의 흐름에 맡겨서 내가 이익을 내겠다는 거고 TSMC가 추구하는 파운드리는 내가 비용이 이거니 얼마를 주세요? 그쵸. 내년 내후년에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그쵸.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처음부터 돈을 벌어야 내가 만들어 주는 거지. 내가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 쫓아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중국 애들은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것도 또 뭐 이게 좀 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의 반도체.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일단 저희가 좀 되게 긍정적인 톤으로 말씀을 드린 건 AI에서 대부분 이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커머더티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사이클 상황이 이제 소순환 주기에서 나오는 경기 흐름과 대순환 주기에서 나오는 AI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이제 이게 이기는 AI 주식들이 이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할 때 그래서 AI를 가진 업체와 가지지 못한 업체들의 어떤 주가가, 양극화 네.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인 소양극화를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을 좀 생각을 드렸던 아이디어였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커머더티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중국의 현황은 DDR4 기준으로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목적 자체가 아시겠지만 자금률 상승이기 때문에 뭐 일단 DDR4에 대한 침투는 상당히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안에서. 그러면 DDR5로 메인스트림이 바뀌고 HBM 메인스트림이 바뀌게 되면 야 여기서 영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DDR5엔 영향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체들은 DDR4에 대한 공급 물량을 줄이고 DDR5에 대한 공급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하. DDR5의 수급이 DDR4의 중국 공급 물량 증가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밀려서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다가 네. 이거 중국이 다 뺏어오니까 땅 따먹기 위해서 이게 밀려나니까 이걸 늘리게 되고 그럴 수밖에 그럼 이거 늘리니까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이게 정말 AI라는 세상이 만들어졌고 다행히, 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질적인 요구가 어허. HBM에서 나왔고 어허. HBM이 GPU에 편향되어 있다가 ASIC으로 확장되고 아마도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가면서 뭐 DDR5나 또는 DDR5 이상의 스펙을 요구하는 온디바이스 AI에서의 요구도 이제 앞으로 내년 내후년도에 네. 진행될 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반도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말이 참 무서운 게 뭐 돈 벌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큰 틀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우리나라가에 있는 많은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 애플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 공장 증설하고 그래서 또 적자나고 겨우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만 돈 주면서 그냥 부려먹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중국에서 생각하는 그 제조업은 돈 부려먹는 개념이 아니고 야 그래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제조업이랑 그 외에 넌 차이나 제조업의 그 경쟁 구도로 봤을 때 밀리지 않을까요? 이것도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짚어봐야 될 내용일 텐데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에 에이직 시장으로의 확장, 온디바이스의 커스터마이제이션 등등으로 커스터마로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 비중이 더 커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파운드리처럼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인 생태계에서의 모습은 수급적으로 불리하겠죠. 근데 비메모리를 한번 봐볼까요? 비메모리처럼 파운드리처럼 만약에 갈 수 있고 그런 흐름으로 저희 기대로 된다고 한다면 네. SMIC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TSMC 걱정 안 하잖아요. 아, 그쵸. 네. 그쵸. 네. 맞아요. TSMC는 독보적인 역할을 1위 업체로서 하고 있고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으로 그걸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가 지금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하네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모두가 중국의 진입에 의해서 모두가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1위 업체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 여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우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지금 SK하이닉스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지금 이 AI 혁명 구간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의 견제가 있지만 SMIC가 그렇게 치고 나오지만 TSMC 걱정을 안 한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TSMC처럼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나냐처럼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냐처럼 된다. 나냐는 주가 뭐 거의 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보고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최도현 센터장님하고 AI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CES 다녀오신 이야기도 인사이트 너무 좋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많이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반도체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뭐 좀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저는 6개월 이상의 시야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큰 그림에서는 결국 사이클은 올라간다라는 걸 한번 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때 삼성전자라는 주식 이 현재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리는 장이냐, 평평한 장이냐, 오르는 장이냐에 장이냐. 따라 주식 투자 스타일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아요. 삼성전자가 주도장으로 가면요, 테마나 종목을 하실 필요가 없죠. 맞아요. 아니면 종목도 그냥 삼성전자 연관된 종목군들 수급 쏠림이 너무 심하니까 그 큰 지총에서 나온 어떤 변화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빠지면요, 작년 하반기죠. 하반기죠, 정말. 예. 근데 작년 연말부터 보이는 모습이
특징이 테마장, 종목장, 좀 풍선 효과 등등 뭐 이렇게 좀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평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더는 안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 이제 49,900원, 5만 원 살짝 터치한 그 주가를 이번에도 터치 안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어제 반등 시도를 하면서 올라오는 그 이유는 뭘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죠. 삼성전자가 어제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데 종목이 같이 활성화됐었어요. 어제. 그 뭔가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의 좀 모멘텀도 조금 상대적으로 아직은 부족한. 그러나 주가가 더 이상 빠지기도 어려운 위치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시장의 성격을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이 안 좋죠, 계속. 실적도 1분기 때 안 좋죠. 더 빠지죠. 더 빠지는데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요. 실적이 빠지는 구간의 주가 바닥이 나와요. 작년에 반대해서 기억을 거꾸로 되돌려 볼까요? 작년 여름에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그쵸. 특히 SK하이닉스가 왜 그랬냐라고 하면 실적이 증가하는 구간이 남아 있는데 실적의 증가의 기울기가 둔화될 거라는 걱정이었어요. 맞아요. 달리 얘기하면 실적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분기에서 우리 팔고 나오겠다.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진짜 제일 센 건 다 먹었어. 이제부터는 너 남들 먹어. 뭐 이런 컨셉에서 진짜 빨라요. 네. 선행성이 워낙에 강하니까 주가 선행성이 워낙에 강하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생각하면요. 실적도 하락하는 기울기가 가장 크고 또는 실적의 쇼폭이 가장 큰 분기의 주가 바닥이 이미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실적의 하락이 둔화될 때 주가는 깁니다. 아하. 네. 그게 역사적으로 과거의 사이클에서 커머더티 사이클이죠. 지금 SK하이닉스라는 주식은 과거 사이클에서 보여던 일반적인 주가 형태를 벗어나 있어요. 이미. 네. 왜냐하면 다른 개념의 어떤 그쵸. AI의 어떤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그 AI에 대한 어떤 포지션으로 시장이 분류를 아직 못 해줬기 때문에 과거의 형태를 만약에 쫓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실적 쇼크폭이 가장 컸던 분기가 의외로 3분기예요. 작년 3분기.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10월, 11월에 이제 주가 하락이 한번 세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1분기 실적도 4분기보다 안 좋겠지만 그 폭은 이제는 둔화되는 구간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그래도 이제 모르겠어 봐야 되겠지만 매크로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주가는 선행한다라는 점. 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커머디의 가격 하락폭도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HBM의 실적이 삼성전자도 증가하는 구간으로 다시 들어갈 거라는 점. 그리고 비메모리 파운드리의 적자폭도 지금까지 엄청난 그 개발 비용으로 좀 투입됐던 안 좋은 좀 일회성 유사한 그런 비용들이 좀 축소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삼성전자는 주가의 어떤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단단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최도현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